방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TV토론이 우리 시각 오늘 오전 미국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분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제 제한 없는 논의와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자, 우리 시각 오늘 오전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간 열띤 100분 설전. 자, 송영훈 대변인님, 누가 이겼습니까? 해리스 후보가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예. 뒤에 이제 민정훈 교수님 나오실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길게 말씀드려봤자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긴 합니다만 지금 해리스 후보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꺼져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TV 토론을 하는 게 매우 오랜만의 일이에요. 과거에 이제 부통령 후보 토론이 4년 전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해리스 후보의 어떤 토론 능력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기대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선방했기 때문에 선거에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장점 단점 어차피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오늘 토론을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런 인상을 많이 줬다는 점에서 해리스 후보에게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반부터 막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좀 말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이 발언을 원래 사회자가 질문하면 후보자별로 2분 이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트럼프 후보는 그걸 다 채워가면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발언 점유율을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5분 이상 더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말의 점유율 때문에 그게 표의 어떤 다수로 연결이 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말렸다는 그 표현 자체가 해리스 후보는 굉장히 여유로운 웃음을 지면서 표정으로 모든 걸 다 말하면서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뭔가 수성하는 느낌이고 트럼프 후보가 뭔가 도전하는 듯한, 근데 굉장히 거친 모습, 그러니까 막 신경질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엔 저는 표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미 대선 후보 TV 토론 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의정 갈등 문제 좀 짚어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기를 향해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2025년도 정원 백지와 장차관 경질도 논의할 수 있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무슨 논의를 못하겠냐, 모두 열려 있다는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이 의제 제한 없는 논의, 그다음에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이렇게 또 3가지 요구사항 내놨거든요. 자, 일단 이동학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가
의제 제한 없이 2025년도도 논의하자. 어쨌든 그 이전 얘기보다는 한 발 조금 나간 거죠. 네, 그렇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찌됐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의료계 현장도 다니고 그다음에 환자분들도 만나시고 전공의 단체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가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혼자만 저런 여지를 두는 모호성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이것의 신뢰가 과연 회복이 될 거냐. 결국에 관건은 대통령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익스큐즈를 할 거냐. 이 문제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다시 돌아오면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이거를 관철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의료 단체에서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호성 있는 발언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얘기하자라는 저 발언이 실제로는 가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세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대통령 사과와 이 관련자 문책을 얘기했거든요. 그 대통령이 실제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언행 불일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 이미 사달이 나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행동 이것이 이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님, 지금 뭐 대통령 사과 문제 포함해서 근데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가 저쪽에 이제 대통령실 쪽에 이렇게 잘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요 전 단계에선 2026년도 또 얘기를 던져서 어느 정도 또 진전을 본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의료계가 요지부동이고 그러고 있으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서 던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좀 절충점을 봤던 것처럼 그 전에 뭐 의료계는 아닙니다만 정부와 당 간에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여야 의정 협의체의 의제에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논의할 수 있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뭐 거예요. 꼭 하겠다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의 의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협의체에 참여해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나 선결 조건을 걸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게 충족이 돼야지만 대화를 할래. 이것은 맞지 않죠.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백지화를 해야 비로소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들어와서 논의를 하자. 일단 앉아라. 그렇죠. 예. 들어와서 뭐든지 다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 물론 지금 오늘 이미 그 수시 모집 원서 접수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이제 와서 되물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걸 들어와서 올려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되돌릴 수 없더라도 다른 것에 있어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더 많이 반영된다든가 그런 결과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서 말씀하시자는 얘기를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이거는 누가 봐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 보세요. 그렇지만 의료계 반응이 중요합니다.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의제 제한 없다? 의료계 참여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분이 지금 대표 선수는 아닙니다. 대표 선수는 아니고 특히 의료계가 뭐 여러 갈래로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의견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여튼 나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이 그렇다면 의료계도 대화에 참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동환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여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국정 운영의 키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의사 단체나 이런 것들 불협화음 때문에 이거 의사들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시각을 계속해서 대통령이 견지하는 한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 여당 대표, 야당 대표 할 것 없이 지금 다 나서서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방해를 하지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는 다 공감하는 그 속에서 이게 이 일이 이렇게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가도 사달이 나고 뒤로 가도 사달이 나요. 내년도에 뻔합니다. 1,509명 지금 추가적으로 4,500명을 모집하는 것에 기존에 지금 유급돼 있는 1학년들 같이 합쳐지게 되면 7,500명. 3월 달에 기사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콩나물 교실. 그다음에 뭐 이
돌팔이 의사들 양성 체계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1,509명 이거를 후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3월 달에도 엄청난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가 지금 현재 1,509명을 조금 후퇴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태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2025년도 증원 문제에 관해서도 열어놓고 얘기하자는 게 단순히 레토릭으로 얘기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1,509명이 아니라 저는 700명, 500명, 300명 이거 가지고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0명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를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장차관 이거 경질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실제로 그 액션을 보여주셔야만 의사 단체들도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의사 단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에 오히려 이제는 대통령의 편에 서가지고 여론이 대통령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이 어쨌든 한 발 물러서시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해 주시는 게 좋다. 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혹은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이동학 최고위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 고위 책임자 중에서 언행으로 문제가 됐었던 분이 있죠. 뭐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의료계와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똑같은 분이 협상 테이블에 책임자로 앉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참여를 하는 그 카운터파트가 될지는 상당히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마도 그 당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인식을 앞으로 나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인사 문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좀 다른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 현안이 워낙에 복잡하고 지금 진행이 되어 온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후임자가 왔을 때 현안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한두 달이 그냥 갑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응급실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책임자를 바꾸는 것이 능사인가 이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다만 그 당사자께서도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됐으니까 본인이 인지될 만큼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본인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정부를 향해서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안 주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는 의미. 어쨌든 뭐 이게 명절 전에는 지급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가요? 어떤 취지인가요? 어쨌든 당장 지급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경제가 그만큼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실물 수치는 정부가 계속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반도체 좋아진 건 알고 있죠. 근데 그 효과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기저의 국민들께서 지금 소비가 위축된다든지 경제가 돌지 않는다는 것은 너도 나도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만 원 그거 고수하는 것 아니고요. 사실 특별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이미 당뇨들이 많은 토론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우리는 25만 원 지원법을 던졌지만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언제든지 정부가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이거는 그리고 또 좋은 그 시그널도 있었죠. 한동훈 대표도 우리는 선별적으로 할 뭐 이 의향도 있다라는 걸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런 입장들을 좀 후퇴하면서 오히려 여유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들 살리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좀 정부 여당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좀 집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네. 말했던 선별 지원은 네.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선별 지원은 이렇게 돈을 나눠주자는 게 아닙니다.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실효성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하는데 안 주는 것보다 실제로 경제 효과는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엔 다 빚으로 돌아오거든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나 25만 원 그거 주면은 받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합니다. 저도 만나봤고요. 그런 분들의 어려움이나 그 형편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이걸 주지 말자고 하느냐. 목마른 사람한테 소금물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요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갑자기 와서 25만 원 그냥 드릴게요라고 하면은 이건 사기인가 보이스피싱인가 의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25만 원을 나눠준다고 하면 왜 의심을 안 하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받았던 것도 다 우리 월급에서 원천징수 돼가지고 매달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빚을 갚고 있거든요. 25만 원 나눠주면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얼마를 다시 가져가는지
정치권은 정확하게 설명해야죠. 그게 30만 원이 될지 35만 원이 될지 40만 원이 될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민들께 정직하게 정치할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을 아니,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25만 원 현금으로 주자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랑 소비 상품권으로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 지원 정책, 소비 진작 정책으로 봐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뭐 폐업하는 폐업률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자 이거 못 내가지고 사실상 폐업도 못하고 폐업하면 그 빚낸 거 그거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정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25만 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10만 원도 좋습니다. 저는. 5만 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소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값 계속해서 이거 서로 그 살 거 아닙니까? 그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원리로 인해서 그걸 하는 것인데 이게 효과가 전혀 없다. 이건 아니죠. 이건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니라 분명히 소비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를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우리가 그 소비 효과를 실제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네. 그 소비 증대 효과를 KDI가 검증을 해본 결과가 2020년 12월 KDI 보고서에 있어요. 소비 증대 효과가 얼마냐면 100을 나눠주면 26에서 36 정도만 국내 소비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 당시에 재난지원금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사용처도 제한이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받으면 일단 써요. 쓰고 그다음에 월급이나 원래 정해진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 돈은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론입니다. 방금 전에 소비 쿠폰 말씀하셨는데요. 그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07년에 대만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소비 쿠폰 나눠줬더니 역시나 소비 증가로 연결된 비율은 24.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전 지출보다는 그 정부 투자를 하거나 혹은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이 그 GDP로 연결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게 그 재정 승수가 이미 통계적으로 검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상위 20% 제외한 80%, 상위 30% 제외한 70%에 걸쳐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너무 작은 거를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자, 이동환 위원님, 그 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을 좀 받쳐주는 느낌인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지사의 이런 발언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한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라도 해라. 아니면 100명이 아니라면 뭐 75명으로 하든 50명으로 하든 그런 얘기가 비슷한 것일 텐데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어쨌든 효과라고 하는 걸 보려면 어차피 소비 진작 효과라고 했으니까 70명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100명에게 나눠주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액수도 당연히 크면 좋겠죠. 그런데 송영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향후에 이제 어찌됐건 지속 가능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토론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좀 저는 위선적이라고 보는 건 정부 역시도 지금 소비 진작책 한다고 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15% 인하한 가격으로 지금 대거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15% 인하한 가격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윗돌 깨서 아래로 끼나 아랫돌 깨서 위로 끼나 결국 그 돌이 그 돌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방식만 좀 다를 뿐이다. 이것에 대해서 뭐 제가 볼 땐 어찌됐건 간에 이 지역 상품권을 사는 사람만 또 쓸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전 국민한테 나눠줘서 어차피 소비 지역 정책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효과 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 대변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김동연 지사의 대선 행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대선 행보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별로 차이도 없어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가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70%나 80%를 선별 지원하면 그 돈도 10조입니다. 그러면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냐라고 부를 수 있고 10조는 더 작은 돈이어서 그냥 해도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도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KDI 통계라든가 또는 그 이전 지출,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걸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이전 지출의 재정 승수는 0.2밖에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금성 살포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못 하시는 거죠. 저는 50보 100보라고 평가합니다. 자,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실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맡던 시절
당 내용 와중에 불거져 나왔고 결국 이준석 대표는 당을 떠났죠. 자, 이번 무혐의 판결의 정치적 의미 이동학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이미 쫓아내던 그 시절 자체가 약간 동맹을 깨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윤석열 조합에 의해서 이 선거를 이겼던 것인데 그거를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하는 워딩 직접 텔레그램에 대통령께서 쓰신 워딩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동맹을 찢어버린 그 어떻게 보면 함께 쓰고 있던 우산 한쪽을 그냥 찢어버린 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 함의를 보자고 하면 당시에 그렇게 하자라고 혹시나 주도했던 참모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 제가 볼 때 앞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만한 앞으로 지방선거가 됐든 대선이 됐든 끊임없이 엄청난 장벽으로 내부 장벽으로 작용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준석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젊은 당대표를 이제 대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혐의 결정이 이준석 의원의 정치가도 여권의 뭐 대선 지형이랄까요? 이런데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젊은 정치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나이가 젊다고 해서 세대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윤리위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대표에서 물러나게 된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걸어온 행보를 보면은 대단히 배제의 정치를 해왔죠. 우리 뭐 총선 때 기억나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새로운 미래 등등 통합을 해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조차 화합을 못해서 열흘 만에 그 새로운 미래 쪽 세력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통합하지 못하는 리더십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이준석 의원이 해온 정치 중에 가장 그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저는 변형된 정체성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인종이나 어떤 민족의 뭐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 정치는 결국 젠더 문제를 놓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성별 갈라치기가 그 정치에까지 들어오면서 그 폐해가 대단히 심각해요. 이런 부분을 돌아보고 뭔가 정치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여권에 돌아와서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금투세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처음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펼쳤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이제 24일에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시행론과 유예론 어떻게 좀 조율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약간 뭐 중간 정도에서는 뭐 조율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유예를 하면서 약간의 뭐 이 세수라든가 아니면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히면서 어떻게 보면 완화를 좀 하면서 시장에서 이 충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수순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유예론이 훨씬 더 힘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대표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토론을 할 텐데 결국 그 중간 지점에서의 타협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여당하고 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자, 송영훈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도 뭐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토론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한 아주 강한 의혹을 갖고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분들은 이게 많은 개미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확고합니까? 당연하죠. 금투세를 폐지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정치는 상대가 있으니까 바로 폐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만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하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걸 위해서 토론이 필요하다면 빨리 해야죠. 언제라도 공개적인 토론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판단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대정부 질문 사흘째 오늘 경제 분야 질문 진행됐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어떤 점 제일 눈에 띄었어요? 저는 뭐 물가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랬는데 어쨌든 시금치 하나에 지금 한 단에 뭐 12,000원씩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 올랐는지도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진짜 금치가 돼버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온 대안 오늘
저 정부하고 여당하고 같이 뭐 협의를 좀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대안이 예를 들면 한우 뭐 물가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쌀값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지금 뭐 이 농민들한테나 아니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요번 그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재발견했다. 이런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과 뭐 비서실장 경제수석 사이였는데 DJ 시절이죠. 뭐 그 언중 6월 속에서 청중 웃음 자아내고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냐 질문했더니 그렇게 이념으로 덧씌우지 말라. 일본 총리 아니에요? 한국 총리다. 모욕하지 말라.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이나 비아냥이 아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제법 높였어요. 이동학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덕수 총리가 2년 반 동안 대통령에게 엄청 과외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과외를 받아가지고 지금 훌륭한 학생으로 윤석열 대통령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학생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막중한데 좀 뭐 눈살을 좀 찌푸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님, 정치의 힘은 모욕이나 비아냥이 아니다.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이나 비아냥이 아니다. 그래서 목소리 엄청 높였어요. 그 어떻게 말씀을 보셨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말씀을 장경태 의원한테 한 거잖아요. 네. 장경태 의원이 1983년생이고 한덕수 총리가 1949년생이니까 아들뻘 되는 정치인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정수를 한 수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보시는 있을 거예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정치의 정수를 한 수 가르쳐 줬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등 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 열었죠. 그 내용이 뭐예요? 굉장히 대책이 다양하고 많은데요. 예, 가장 핵심만 두 중요한 가지 건. 말씀드리면 일단 불법 사금융업자의 네.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금 네네. 뭐 미등록 영업하면은 벌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인데 이거 2억 원 이하로 올라가고요. 네. 또 최고금리 위반하면은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청취자들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점은 이제 그 뭐 성착취, 뭐 인신매매, 뭐 신체 상해 이런 등등 불법적인 일과 결부되는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것을 명문의 규정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건 뭐 여야 이견이 없을 거기 때문에 민생 패스트트랙으로 좀 빨리 입법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입장에서도 빨리 좀 절충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사기범 잡고 나면은 처벌 뭐 하면은 이미 돈은 다 빼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금융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종일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꾸준한데요. 이 퇴근 시간대도 다가오면서 이동량 더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일산에서 송내까지 18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수암터널 부근 4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5km 정체, 8탄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는 10km 주춤합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7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남이천 나들목에서 모가까지 주춤하고 또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중부 1터널까지는 7km 밀립니다. 하남에서 하남 분기점 사이로도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남이 방향은 진천에서 진천터널까지 9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도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맞섰습니다. 우리가 미국 차기 대선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그 결과가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전화 연결해서 오늘 토론 내용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토론 내내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만큼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먼저 100분가량 계속되던 토론회 전반적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토론이었고요. 네. 두 후보 다 준비를 잘해서 어느 한 후보가 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두 후보가 잘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기대보다는 더 잘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 후보가 좀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는 사실 이런 경험이 좀 많고 해리스는 뭐 부통령 될 때 한 번 있었지만 사실 그거 갖고는 검증됐다고 할 수 없는데 과연 잘할까 했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의구심을 씻어줬다 그러나 그런 그러니까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본격적인 내용 분석에 앞서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대한민국 관련 언급이 얼마나 있었냐 이게 이제 최대 관심인데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요. 네. 북한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언급이 있었어요. 예. 그것도 북한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두 후보가 논의를 하다가 해리스 후보가 이제 동맹을 중시하는 이러한 그 기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권위주의 그 후보들과 잘 지내는 네. 이런 부분과 대비시키면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맹을 또 중시해야 되는데 동맹은 중시하지 않고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그런 독재자들과 친하고 독재자들이 그래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와중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주목하지 못했고요. 말씀드린 전체적인 대외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동맹관과 관련돼서 논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독재자와 친분이 자랑거리냐 이렇게 해리스가 비판하니까 트럼프가 그들이 나를 두려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해리스는 그동안도 자신은 독재자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진 않을 것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또 다시 나온 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기존에 주장하던 그러한 부분을 두 후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그러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은 전체적으로 미국 내부 현안과 대외 정책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내 현안은 경제, 이민, 낙태, 마약, 민주주의 등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뭐 다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특히 눈여겨보셨어요? 이번 대선 선거 프레임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특히 네. 미국 내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물가, 그리고 남북 국경에서의 혼란스러움, 국경 위기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지지층 결집하고 중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라든지 이민 문제가 초반에 많이 다뤄졌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해리스 후보가 대응을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요? 더 살기 좋아졌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가 직접 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러한 미국 내 실물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약을 갖다가 먼저 설명을 해줘요. 2분 발언 시간 동안에 네. 어떤 중산층을 위한 그러한 경제 정책을 쓸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1분을 쓰고 나머지 1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씁니다. 네. 공격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바이든 행정부에게 남겨줬고 네.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에 대응해서 한 1분 정도를 거짓말이다. 맞는 말이 아니라 대응하는 데 쓰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해리스 후보가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신에게 어려운 부분은 최소화하고 자신이 부각할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수세로 몰아넣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노련한 토론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트럼프 후보에게는 주요 공격 소재였는데 상당히 적절히 방어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반면에 이제 2021년 1월 시위대의 미 의회 난입 사태 책임 논쟁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이제 공세 고삐 바짝 당겼을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게 더 크게 보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이다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것은 이번 바이든 해리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 프레임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논의가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즉답을 회피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에 대한 인식을 볼 수가 있었고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거 프레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미국 유권자들에 확인시키고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공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뭐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해왔는데 기존 입장 이렇게 재확인했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그건 전쟁을 포기하는 거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또 맞섰습니다. 자, 우리 민정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둘러싼 논쟁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극명한 견해차를 확인해 줬어요.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지킬 거고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것은 나토 동맹을 지키기 위한 교두보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우크라이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포기한다면 그러면 폴란드 동맹이 가장 먼저 위협을 받을 거고 나토 동맹 자체가 흔들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반면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질문을 뭐라고 받았냐면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답을 피하면서 자기는 중요한 건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돌려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24시간 내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젤렌스키와 푸틴과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줬고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도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제에 대해서는 누가 더 득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이제 트럼프의 전쟁을 끝내겠다. 이거를 보니까 역시 돈의 관점에서 어떻게 외교를 보는 그런 모습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우방 유럽 뭐 한반도 이런 안보가 지금 철통같이 돼야 된다. 이거보다는 일단은 미국의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를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뭐 안보를 돈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의 시각이 이것도 반영됐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보를 그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불필요한 전쟁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국가도 아닌 미국이 굳이 많은 돈을 갖다 쓰면서 할 이유가 없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영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전략 자산이 그게 바로 동맹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걸 완전히 흔드는 그런 발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두 후보 간의 어떤 그 동맹관이 확실히 들어가 나가게 됐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꾸 거래 중심의 동맹관을 얘기하는 것이 네. 이제 그 한반도 안보 상황에 있어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얘기도 했지만 김정은과 친하다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안보하고도 또 직결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하는 방식을 보면요. 먼저 소문 같은 걸 많이 언급해요. 이렇게 완전히 팩트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예컨대 이민자들이 이웃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툭 던져놓고 이게 사람들이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현실이다. 미국이 무너졌고 내가 그걸 되살릴 것이다. 등의 이제 결론으로
끌어갑니다. 뭐 지지자들은 환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보면 특정 집단을 이제 악마화하기도 하고 그게 뭐 이민자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지지자들에게는 실제로 먹혀 들어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특히 남북 국경 불법 이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백인 유권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어떤 유권자들을 인종별로 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해리스 후보가 그만 갈라치기를 해라. 나쁜 얘기를 그만하고 좀 이제는 통합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갈라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갈라치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남북 국경 문제를 경제든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유죄를 논의할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남북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는 그 예를 드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들한테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 지지층 결집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도 확장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토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에는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년의 토론과는 다르게 토론 초반부터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나섰던 게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이 부분에 좀 주목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유권자들에게 좀 성마른 인상을 줬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미국 언론의 평가를 보면 그 앵그리 트럼프가 된 거,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온 것은 네. 굉장히 마이너스 측면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 전에 공화당 쪽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유쾌한 행복한 트럼프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현직 그 행정부고 그리고 경제나 남북국경 문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 실정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적시성 있게 적절하게 공격을 했다면 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그 화를 내는 모습. 그러니까 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후보의 어떤 그 토론 전략이 잘 먹힌 거죠. 전반부에는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실정, 네. 비난을 하는 데 쓰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그것을 방어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볼 때 이미지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구나. 그리고 참을성이 없고 차별하지 못하구나.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해리스 후보가 보다도 차분하고 이제 그 진중해 보이게 그런 효과를 낳으면서 두 후보 간의 어떤 대비가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가장 큰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게 토론 보면서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 준비는 이제 내용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그 표정이나 제스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반되는 게 이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방 얘기할 때 정면에 카메라를 이렇게 지그시 응시합니다. 약간 화난 듯이. 근데 해리스 부통령은 어땠냐면 상대를 이렇게 주시하다가 그 뭐라고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억지 주장을 한다 싶을 때는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띠고 카메라 정면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없다. 그런 표정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코치를 받고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됐고 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체화한 그러한 정치적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일각에서 그 해리스 후보가 토론을 잘 못한다. 그리고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연설을 할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의 평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적소에 적절한 제스처와 표정을 써가지고 상당히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TV 토론은
해리스 후보의 정치적 역량 이 부분을 갖다가 검증하기에 충분하게 좋은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여성이란 점, 그다음에 이제 검사 경력이 있습니다. 이게 토론에 어떤 영향 미칠지 토론 전부터 관심이었는데 여성이란 점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옹호하는 낙태 금지 문제하고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검사 출신이란 점은 트럼프가 형사 재판 받고 있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저 사람 범죄자다. 나는 범죄자 잡는 검사고 저 사람 범죄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오늘 토론에서 해리스가 성공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을 얘기를 하고요. 네. 이와 들어서 남북 국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유일하게 정치인들 중에서 좀 범죄 집단을 갖다가 카르텔을 갖다가 기소한 유일한 검사 출신이다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자신이 막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전직 검사로서의 어떤 성과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국경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성과를 거둔 그러한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여성이란 부분은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 후보 최초로 유일 전장을 깨는 네.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부분을 강조하다가 역풍이 좀 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미래 대 과거 그리고 말씀해 준 것처럼 검사 대 범죄인 이런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두 후보 간의 차별성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전략을 썼는데 이러한 부분이 간간히 묻어나오면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그런 후보로서의 모습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측의 마지막 발언도 클로징 코멘트라 그래야 되나요? 완전히 상반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가 아닌 미래,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이제 거듭 강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현 정부 실정 부각하면서 강한 미국을 또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서로 전략이 다른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로징 마지막 마무리 발언인데요. 네. 해리스 어쨌든 부통령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앞으로 전진하자. 이러한 희망 섞인 메시지를 보임으로써 어떤 대통령으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보여줘야 되는 네. 이러한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보여줬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실정을 부각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별성이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무리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미지가 유권자들의 뇌리에 네. 각인이 될 때 트럼프와 해리스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미래와 과거 이러한 양분화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기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책을 한 것이 아닌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토론 시작할 때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악수했었는데 마무리할 때는 서로 눈길도 주지 않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90분 동안 그렇게 설전을 하시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감정이 상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처음에 등장을 하셨을 때는 네. 해리스 후보가 먼저 다가가서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악수를 청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무엇보다도 두 후보가 처음 만나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후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만큼 여유를 가진 포용력이 있다. 예, 포용력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리스 후보가 다가가서 인사를 한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제스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다시 또 인사를 하고 할 그것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갈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이 좀 대선에 영향을 끼친다 혹은 끼치는 계기가 된다 정도는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크게 표심을 5% 이상 좌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라고 하죠. 그런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좀 보면서 이제 자신의 표심을 결정을 할 때 이번이 굉장히 초반에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리스 후보에게는 오늘 TV 토론한 밤이 굉장히
그 의미 있고 중요한 네. 그러한 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직후에 팝스타 원탑으로 평가되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 이런 유명인 지지 선언이 대선에 영향 상당히 끼치나요? 아무래도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표심에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검증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이 굉장히 넓은 팬덤을 가진 그런 그 연예인이 그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해리스 후보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지지 그 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해리스 후보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러한 그 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이어서 어떤 또 다른 연예인들의 그런 지지가 나온다면 해리스 후보에게 굉장히 좀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당파나 부동층들이 표심을 결정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012년 어느 새벽 한 갓난아기가 흰색 베네 저고리를 입은 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빠와 엄마 곁이 아닌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세훈이.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세훈이는 행동과 발달에 이상을 보였는데요. 병원 진단 결과 지적장애 3급과 ADHD 판정을 받은 세훈이. 결국 특수아동시설로 자리를 옮겨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는 불안정하지만 유독 운동할 때 밝아지는 세훈이의 모습을 본 선생님은 투포환을 권유했는데요. 그날부터 세훈이는 운동선수를 꿈꾸며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결국 혼신의 노력 끝에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패럴림픽에도 참가해 또 한 번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하는 세훈이. 세훈이가 상처와 장애를 극복하고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서울은 34.6도로 이번 주 중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요. 9월 들어서도 이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읍이 36.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 기온이 높았는데요. 현재 강원과 경북, 충북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5도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도심 지역과 남해안 서쪽 지역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이 29, 대전 31, 광주 대구 부산 32, 제주 33도 등으로 당분간 이렇게 남부지방 중심으로 때늦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전국이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가끔 비가 오고 밤까지 전국 대부분 오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곳에 따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에 제주, 오후에 남부지방, 저녁에 중부지방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 북부는 내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도 가끔
지금 곳곳에 주로 중부지방 위주로 비 예보가 있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 제주는 소나기가 꽤 많은 양으로 내일과 모레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환자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들어갑니다. 또 최근 의대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응급실 환자 등에 대한 비방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사회적 대북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는 마이크가 꺼졌을 때도 설전을 벌이며 각종 현안에서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미국 시청자의 63%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평가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재난통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 경북 안동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차량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의 통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입니다. 현행법상 20석이 자격 요건인 교섭단체는 구성하지 못했지만 국회 제3당으로 활동 중인 정당이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활발한 원내 활동은 물론 다음 달 있을 재보궐선거 준비에도 여념이 없는 분 신장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자주 가시나 봐요, 곡성. 예, 요즘 뭐 거의 곡성으로 퇴근하고 여의도로 출근하고. 와, 그 정도예요? 예. 그 질문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예.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의원님, 조국혁신당은 추석 귀성 인사 언제 어디서 합니까? 13일 날 네. 오전 10시에 용산역에서 합니다. 용산역. 네. 용산에서. 네. 예. 용산역에서 하고 조국 대표께서는 거기서 호남선을 타고 곡성으로 내려오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명절 연휴 막 시작될 때 정치인들이 네네. 어깨띠 두르기도 하고 유인물도 막 나눠주고요. 네. 그 조국혁신당 이번에 추석 메시지 어떤 메시지 담을 이미 예정이세요? 지금 뭐 전국에 현수막을 이렇게 개첩을 걸었는데요. 현수막이 두 종류. 하나는 지역을 딱 특정을 해서 곡성에
환한 조국 혁신 당이 뜹니다. 해서 당은 달 모양으로 해서 영광의 환한 조국 혁신당의 당이 뜹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센 거 또 정치 메시지도 하나 있습니다. 추석엔 가족의 행복, 탄핵에는 국민이 행복 하는 센 메시지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특화된 메시지, 네네. 하나는 뭐 전국적인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를 나 걸어놓고 계시고요. 네. 자, 무엇보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주목되는 건 응급실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이제 논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료계 참여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책임자 문책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은 이 문제 해법의 단초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그 여론대로 따라가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국민들 여론을 살펴보면은요, 대체로 다수의 국민들이 하나는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다수 여론의 의견이에요. 근데 또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럼 지금 방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그럼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게 또 국민 다수의 여론이란 말이죠. 즉 의대 정원 의사 숫자 좀 늘려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응급실 뺑뺑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 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료계 여야정 의사 협의체 여기에 의사들도 들어와야 된다. 이 말도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방식을 밀어붙였던 현장 책임자, 특히 지금 박민수 그 차관 같은 경우, 복지부 차관 같은 경우는 뭐 전화 걸 수 있을 만큼 의식 있으면 그 중환자실 응급실 가지 마라. 이렇게 국민들 이렇게 분통 터지는 말씀들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뭐 그 환자들 생기면 전부 다 전세기로 그 외국으로 진료 보내겠다라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도 했고요. 그렇다면 의사들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현장 책임자 여기까지 갈등을 불러일으킨 담당 책임자도 자리에 물러나는 게 맞다.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자, 야당은 뭐 야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질문이 마무리되는 시점, 대정부 질문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제 계속되는 상황인데 법안 통과, 재표결 이건 일단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이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잖아요. 근데 각각 지금 시점에서 처리된 이유가 좀 다릅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 방안, 특별검사 제3자 특별검사의 추천 방안을 담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같이 민주당 또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그럼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아니 뭐 그건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처지가 그렇습니다. 라고 한동훈 대표가 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법 발의를 한 이유가 좀 다르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넓어져 버렸어요. 최근에 공천 개입 의혹까지 되면서. 즉 날짜는 같은 날 통과가 됐지만 각각 입법 발의가 된 이유가 좀 다르다라는 측면을 하나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우리 어르신들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사실은 야당 지지자들이나 야권에서 보기에는 조자령 헝카 쓰듯 거부권을 제2 요구권을 지금 쓰고 계세요.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이게 그냥 또 돌아오면 또 들어오면 또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도 거부권 행사했지만 현장에 필요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럼 이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게 현장에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를 한 번 더 판단해 보십사.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전향적인 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까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 자, 조국 혁신당은 여기에 어떤 점에 좀 그 중점을 둬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은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를 3년은 너무 길다. 소위 스모킹건 요즘 뭐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또 여러 군데 이제 뭐 탄핵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혹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는 분명히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의 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과 풍문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스모킹건이 있는 건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회권 선진국을 저희들이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아이고 3년은 너무 길다 이 얘기만 하면 해산하는 프로젝트 정당이 아니란 말이죠.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 노동, 주거, 돌봄, 디지털권까지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다음 사회의 비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보여드리는 국감 정기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적인 준비도 좀 많이 하셨군요. 아, 그럼요. 네네. 예.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생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까? 두 가지 다죠. 공생이라고 하기는 뭐 그렇고 이제 따로 또 같이 네. 예. 협력할 부분에서는 확실히 협력하고 경쟁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그 어제 있었던 그 대정부 질의에서 조태열, 김용현 두 장관 불출석 네네.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힘도 같은 목소리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는 뭐 정부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구분도 있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또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무위원이 첫 대정부 질의에서 본인들이 취임하고 첫 대정부 질의에서 불출석을 한다는 것. 불출석 이거는 사유가 좀, 뭐였죠? 불출석 사유가 무슨 국제회의 참석이었습니다. 거기에 꼭 장관들이 참석을 하는 게 적절했는가라는 의문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7시부터 본회의를 조금 뒤로 연기를 해서 7시부터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면서 두 장관이 결국은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행정부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뜻을 모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두 장관이 오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의힘도 국회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국민의힘과도 공조하죠. 네. 어제 집에 좀 늦게 가셨겠네요. 늦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뭐 공조냐 아니면 경쟁이냐 물어본 게 지금부터 이제 재보선 그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약간 밀밥을 깐 건데 자 10월 재보선에 서울교육감 선출이 포함되면서 판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울러 수도권과 영남 호남에서 기초단체장 뽑는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신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재보선 어떤 의미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국민들이 조국혁신당 처음 창당할 때 저래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12석이라는 나름의 성공을 거뒀고요.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계속 가나 독자적인 정당으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구심을 저희들은 이번에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즉 지역의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그다음 총선을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지역에다가도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여의도에만 집 짓는 게 아니라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이거 계속 가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지역에 집을 짓겠다는 걸 보여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강한 견제구를 날리셨어요. 굉장히 따끔한 회초리를 날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대통령께서도 좀 변화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크게 변화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변화하겠다라고 해서 스킨십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야당하고도 이재명 대표하고도 만나고. 근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영남에서 하나, 강화도에서 하나, 그다음에 호남에서 2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렇게 정당이 직접 관여하는 건 뭐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이건 역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총선에서의 경고도 잘 귀담아 듣지 않으시네. 그러면 이번에 더 세게 경고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투표의 표심을 가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좀 주목받는 선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목표
네,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저희 조국혁신당의 목표는요. 야권이 4대 0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이 최소한 기초단체장 하나는 갖고 온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야권이 예, 뭐 당연히 그 야권이 다 이기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강화나 금정 여기는 국민의힘이 나름 텃밭이다 안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서 저도 이제 현장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럴 때 야권이 뭐 개혁신당까지를 포함을 해서 부산 같은 경우 강화 같은 경우 포함을 해서 야권이 여기에서 강하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견제구를 날릴 수 있고 예컨대 단일화. 예, 단일화 저희들은 제안을 이미 하고 있고요. 네네. 야권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만 있다면 강력하게 지원하겠다. 금정은 단일화하자. 호남에서는 경쟁하자. 따로 또 같이. 강화는 민주당이 양보한다. 네. 부산 금정은 단일화하자. 그 대신 호남 두 곳은 치열하게 경쟁하자. 경쟁하자. 네. 예. 호남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예. 네. 자, 일단 제가 신장식 의원 말씀, 조국 대표 말씀을 잇따라서 이제 지역별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네네. 신장식 의원님은 전남 곡성에 월세집 구하셨죠? 네, 곡성 군청로 49-1. 거기 아주 요지 아닙니까? 네. 곡성. 곡성에서는 그렇죠. 군청 앞이니까. 예, 맞습니다. 군청 앞이라서 요지이긴 한데 여기가 그냥 일반 주택입니다. 그냥 마당 있는 작은 집이고요. 여기에서 방을 얻어서 곡성 민원실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선거대책위원장인데 이제 민원실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곡성 같은 경우는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여의도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군수는 군수대로 할 일이 있고 여의도에서는 여의도에서 할 일이 있는데 거긴 또 이제 뭐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제 민원실장 정도로 해서 곡성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의도로 중앙정치로 대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틀이 멀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올라와서 저도 대정부 질의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내일 또 내려갑니다. 이야,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KTX가 있어서 그나마 뭐 갈만하다 이거죠. 네네. 자, 어쨌든 그 조국 대표는 그렇다면 전남 영광에 공을 쏟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영광 민원실장인가 봐요. 아닙니다. 조국 대표님은 그 영광하고 곡성에 각각 월세집을 구하셨어요. 양쪽이에요. 오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 금정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대표니까. 근데 이제 부산에 가면은 본인이 이제 예전에 고향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광과 곡성을 오가시죠. 아까 13일 날 용산에서 그 귀향 인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호남선 타신다고 했잖아요. 곡성 들러서 저녁에는 또 영광으로 가시는 이런 일정을 갖고 계십니다. 자, 전남 영광, 전남 곡성.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민심의 적자를 한번 가려보자.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차별성을 이제 보이실 생각이세요? 적자라고 뭐 적자를 가린다. 누가 뭐래도 아직 큰아들은 제가 보기에는 호남의 큰아들은 민주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다 그냥 집안 살림 다 하려다 보니까 구석구석 먼지 쌓인 곳도 있고요. 보니까 구석구석 눈길이 잘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더 잘 챙길 수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고요. 호남 정치에 활력을 아마 불어 넣게 될 겁니다. 호남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 굉장히 투표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민주당이나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될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호남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한번 제대로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권에서는 또 엄청난 활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호남 정치에 말씀이시네요. 활력이 넣어질 거고요. 아마 선거 투표율이 이전의 재보궐선거 호남 지역 재보궐선거보다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자,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요. 12명의 쇄빙선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기존 거대 양당과는 역시 이제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양당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그렇다면 아까 이제 선거에서의 차별성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은 양당과 어떤 차별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 국민의힘과의 차별성은 지향이나 가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네네.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큰 정당이고 흔히 얘기하는 캐치얼 파티,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행동이 조금 무겁습니다. 항공모함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세빙선이라는 게 맨 앞에서 얼음을 뚫고 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3년은 너무 길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쉽게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의 민심을 더 선명하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차별화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하객진의 망치선이다. 맨 앞에 서 있는 망치선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선거 때도 드렸고,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사회권 선진국 북유럽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최근에 금투세 논란이나 이런 데서도 네. 중도층, 물론 중도층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대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분들보다는 저희들은 더 서민들, 조금 더 땀 흘려 일하는 분들, 이분들을 보다 선명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차별성이 좀 분명하고 이것들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조금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 말씀하셨고요. 네. 조국 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여건을 현행 이제 20석인데 이거보다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회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는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하고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네. 원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론적으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더 원칙적으로 옳다. 그런데 정치가 꼭 네. 원칙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적인 정치적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정당, 다른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하고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저희들은 10석을 주장하는데 더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힌트를 주셨어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께서 네. 아니 상임위가 14개인데 상임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교섭단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럼 14석은 된다는 얘기인가. 저희들을 10석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현행 20석과 그 중간에 논의를 하다 보면 적절한 의석수에서 민주당과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네. 신장식 의원님은 어제와 오늘 국회를 잇따라 찾아서 TMF 사태 재발 방지법 필요성 역설했습니다. 그 법 내용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과거에는 골목 시장만 있을 때는 필요 없던 법이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생겼을 땐 이걸 어떻게 규제하지? 잘 몰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마트가 많아지니까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네. 적용되고 있는 법이고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 다수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었고요. 최근에 TMF 사태로 봤을 때 1조 원이 넘는 미정상금, 즉 입점업체들, 중소 상공인들의 불만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온라인 시장의 이 특성에 맞게 규제하거나 이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네.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TMF 사태 재발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법과 제도도 따라 바뀌어야 된다. 이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시간이 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네. 마지막 질문으로요.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게 있으면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제가 낸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순직 군인,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군무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네. 배상 청구를 못하게 있는데요.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출이 됐다가 그냥 21대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꼭 개정을 해야 최근에 최혜병의 어머님도 이 법이 개정이 돼야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또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군인, 경찰 그리고 군무원들의 유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요거만큼은 꼭 이번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했으면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 더제나 죽전에서 수원, 또 남사진이에서 남사 부근으로 각각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회덕 분기점 부근으로도 막힙니다. 비롱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는 고장난 소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방향은 회덕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후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 분기점 까지는 11km 정체, 또 안성 휴게소에서 한남까지는 총 27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6km 주춤하고요.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은 서공주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수요일엔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어젯밤 축구대표팀 홍명보호가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의혹으로 공안에 구금됐다 풀려난 손준호 선수가 오늘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KBS 김환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오만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승골을 포함해서 한 골 도움 2개 기록한 손흥민 활약 역시 돋보였어요. 네, 결승골 넣었고 선제골 도와줬고 세 번째 쐐기골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3개, 골 하나, 도움 2개 기록했고요. 세 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사실 그 어제 해설했던 이영표 의원하고 끝나고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영표 의원 얘기로는 손흥민의 이 골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다. 우리가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가는데 결정적인 골이었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이래서 손흥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도 져서는 안 되는 경기고 근데 하필이면 거기가 그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오만의 경기장이었는데 축구 팬들이라면 2003년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안컵 예선에서 우리가 월드컵 8강 이후에 진짜 물론 유로파가 빠지긴 했지만 경기장 가서 이기려고 했었는데 한 골을 먼저 넣고도 역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오만 쇼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역대전적에서 4승 1패를 기록했었는데 그 1패가 오만에서 그 경기였고 원정 경기. 예. 그리고 요즘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한 건 왜 그러냐면 최근 3년간에 독일 대표팀을 빼고 나머지 팀이 모두 가서 졌어요. 그래서 오만 대표팀의 홈 경기 승률이 8승 5무 1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패배를 안겼는데 골도 3골이나 넣었어요. 덕분에 홍명보 감독은 좀 한숨 돌리게 됐고요. 또 그 요르단, 이라크하고 이제 1승 1무 동률을 이루면서 골득실자 찾아보니까 이제 조 2위거든요. 이제 요르단하고 세 번째 경기하게 되는데 요르단 이기면 이제 조 선도로 나서면서 조금 안심하면서 경기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승점 3점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승리 이제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경기도 좀 불안한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첫 골이 빨리 들어가서 황희찬 선수를 선발 기용해 첫 골이 빨리 들어가서 굉장히 경기를 잘 풀어가는가 싶었는데 한 25분부터 시작해서 전반 마칠 때까지는 굉장히 상대 역습에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축구 팬들이라든가 축구 전문가들이 진단은 개인기에 의한 승리였지 홍명보 감독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호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만 포메이션이 4-3-1 스트라이크 최종방 공격수 한 사람을 놓고 경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골을 허용하고 나니까 공격수 2명을 세우는 4-4-2로 바꾸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우리 수비수들이 특히 좀 동점골 상황이 좀 아쉬운데 상대 수비 누구를 막아야 할지 수비수로서 상대 공격수 누구를 막아야 할지 전체적으로 위치를 잡지 못했고요. 마크맨을 놓쳤고 그래서 동점골을 내줬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물론 뭐 아직 2경기이긴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색깔이 뭔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평이 좀 많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필드골 3골을 넣은 건 굉장히 잘했는데 저희가 어제 얻어낸 그 코너킥이 11개, 프리킥이 13개입니다. 세트피스 한두 개를 살렸으면 특히 코너킥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비수가 평균 180대 초반의 단신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뭐 김민재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키가 컸었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 또 이강인 선수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에 대한 평점은 좋은 반면에 아직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인색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2경기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중동 원정을 할 때 이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상대해야 되는데 오만전의 승리가 좋은 기폭제가 돼서 잘 해야 될 건데 어제도 경기를 보시면 어제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저리 타임이 너무 길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게 체력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선수들이 대부분 유럽 빅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욕심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제 후반전 같은 아니면 어제 전반전 후반 같은 이야기, 후반부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더. 근데 다만 이제 요르단하고 하려면 10월 10일이니까 약 4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붉은 악마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잘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조마조마한 경기였을 것 같은데 한숨은 넘겼는데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다음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손준호 선수 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의혹으로 중국 공안에 10개월 구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손준호 선수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그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통 각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특히 승부 조작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뭐 레이시즘 같은 게 세게 각 나라에다 뿌려요, 막. 그러면 이제 그 피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선수는 승부 조작에 관여된 선수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리그에서도 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축구도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서 2021년인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서 왜 정몽규 회장이 승부 조작된 선수들을 풀어주자 하는 얘기 나왔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선수들이 선수 생명이 끝나고 축구 경기장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이상한 건 손준호 선수의 그 혐의가 승부 조작이 아니라 비국가 공작 인원에 대한 수뢰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뇌물을 주고 받았다라는 걸. 예. 근데 이제 그 액수가 지금 나와 있는 액수가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35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한 번 경기에서 뛰어서 이기면 그 당시에 한 16만에서 17만 위안을 받았다고 해요.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승부 조작을 했겠냐라는 이제 의혹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제 중국 축구협회에서 43명의 제명 선수 가운데 손준호 선수의 이름이 들어있어서 일단은 중국에서 다시 가서 경기를 할 수 없게 되고 피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통보가 오게 된다면 우리 축구협회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자, 손준호 선수는 지난 3월 중국 공안에서 풀려난 뒤에 K리그에 이제 복귀를 했어요.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사실 그 본인은 회유와 협박 때문에 승부 조작이 아닌 개인 간 금품 수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출국하려다가 공안에 잡혔고요. 그렇게 해서 구치소로 넘겨진 다음에 구치소에서는 한국말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뇌물 수수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본인은 승부 조작이나 뇌물 수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그래서 처음에 조치는 잘 취했어요. 초기 대응은 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공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니까 변호사까지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아들였는데 이후 경찰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도 조사하겠다. 이렇게 좀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우리하고는 좀 그 사법 체계나 조사 체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는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7일에서 15일
이내에 널 내보내주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는데 정작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니까 변호사가 왜 인정을 했느냐, 가서 번복을 해야 될 것 같다. 진술 번복을, 그래서 진술 번복을 요청한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힘들어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은 그 승부 조작은 선수로서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 금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작은 걸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같은 팀에 있는 선수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20만 위안, 약간 350만 원 정도의 돈을 그 송금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송금한 선수가 본인의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잘 이렇게 대우하고 케어해 준 거에 대한 답례로 생각하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공안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축구의 현실을 보시면 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북중미 3차 예선 간신히 갔는데 일본한테 첫 경기 7대0으로 졌죠. 어제 사우디 경기에서 또 1대2로 졌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C조에서 승점이 없는 팀입니다. 그 중국이 월드컵에 편하게 가기 위해서 피파에서 아시아에 대한 배당급 그 출전권을 8.5장으로 늘려주면서 전체 출전국을 32개에서 48개로 넓혔거든요. 그런데도 못 가고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주석이라고 하는 시진핑 주석이 2015년부터 축구 굴기, 우리도 축구 한번 잘해보고 월드컵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말 역점 사업으로 했었는데 성과가 없고 점점 10년 다 돼가도록 쇠락하다 보니까 축구협회라든가 축구 관계자, 체육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비리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까지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손준호 선수가 지금이라도 이제 합리적인 대우, 그다음에 피파의 그 결정위원회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발표 소식입니다. 파리올림픽 안세영의 작심 발언이 사실로 좀 드러나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제일 잘하시는 건 국가대표 아니면 국제대회 나갈 수 없냐. 근데 연령 제한은 많이 줄였지만 실제로 그 27살 정도, 한 5년 정도 국가대표를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또 뭐 개인 스폰서는 이제 전체 그 대표팀의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고, 또 그다음에 문제는 개인 장비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도 유니폼은 대표팀 전체를 입지만 예를 들어 축구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 선택에 맡겨지거든요. 근데 배드민턴 협회가 그 아무래도 협찬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그런 권리들을 모두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계약 사항이에요. 2027년까지 배드민턴 협회가 계약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연엑스였나요? 그 계약 당사자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예전에 했던 우리가 좀 치졸하고 재미없는 뭐 이게 선배들이 후배한테 막 빨래를 시켰다거나 청소를 시켰다 하는 것들은 올해 초 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일부 선수들이 그 기강, 우리 옛날 표현으로 뭐 군기 잡으려고 몇 번 한 적은 있어도 현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전해져서, 한때 타이완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기 그 안세영 선수가 선배들을 빨래 다 하면서 메달 따서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팬들은 이번 배드민턴 협회 조사 통해서 대한체육회를 포함해서 한국 스포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랄지 개혁, 이런 걸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제도 개선 그리고 개혁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 문체부에서도 역점을 두는 게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하면서 그 협회 회장단이나 임원, 또 그 대표팀 관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른 종목들을 확대해서 체육계 전반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구습들을 없애자, 이런 얘기들을 추진해 갈 거고요. 또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라든가 또 연임 허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사실 그 국제대회 이런 것들은 2017년에 이미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내용들이거든요. 대체 문체부는 그동안
물론 뭐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만 문체부는 그동안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선수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손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창피하게. 그리고 지금 대한체육회장을 이제 연임을 못하게 해서 한번 바꿔보겠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빈틈이 보여요. 근데 확실하게 이번에 결과를 내지 못한다게 되면 정말 빈수레만조란하게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긴장하시고 작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유튜버 쯔양 박정원 씨 관련 사건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쯔양 씨는 먹방 유튜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에 이 쯔양 씨가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로부터 공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 유튜브가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 공갈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다는 의미이고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쯔양 씨가 직접 나서서 과거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밝힙니다.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영상 촬영을 해왔었고 불법 동영상 유포 협박 등 각종 협박을 받아왔었다. 그 과정에서 융업소에서 일하라는 강요로 술 따르는 일을 잠깐 한 적도 있고 정산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네. 이로 인해 관련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공갈 혐의 등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이로 인해 결국 구제역 주작 감별사 유튜버는 공갈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카라큘라 유튜버도 공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크로코다일 유튜버는 공갈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인 최모 변호사도 현재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쯔양을 협박했던 이제 여성들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렇던데요. 어제 네네. 구속을 피했죠.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타 공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덩달아 제기도 했는데 네. 30대 송모 씨, 20대 김모 씨 모두 여성입니다. 이들이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최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서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이른바 폭처법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경찰이 지난 7월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는데 어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결과 이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자, 일면식도 없으면서 협박해서 2억 원 넘게 갈취한 혐의라면 사안이 꽤 중하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네네. 영장이 왜 기각됐습니까?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범죄 혐의 입증을 전제로 구속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담당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제가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서 얼른 든 생각은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이 사건은 오래전 일입니다. 네. 최근 구속 기소된 다른 유튜버들은 최근 일이거나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이들 여성들의 행위는 2022년 11월까지의 범행이고 이후에는 별다른 비위 행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도 동시에 문제된 것 같은데 비교적 오래전 일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본안 재판 즉 향후 형사재판에서 적절한 배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는 사실상 자명합니다. 실형 선고는 자명해 보인다.
자, 그런데 쯔양의 전 남자친구 변호사 네네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고 하네요. 찌양 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던 최모 변호사의 비위 행위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만 상당히 그 죄질이 중합니다. 찌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가 있고 유튜버 구재혁에게 찌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마자 숨진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가 지시해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유서를 조작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찌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가로 세로 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변협조사위원회가 이틀 전에 최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습니다. 변협이 사실 지난 7월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모두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통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정도의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안은 형사처벌, 더군다나 형사처벌도 그 수준이 결코 낮지 않죠.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 제명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영구제명은 어렵습니다. 영구제명은 그 사유가 법정돼 있습니다.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 또 징계 소요가 발생했을 때 영구제명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가장 중한 징계 처분은 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 처분과 별도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형사처벌 자체로 변호사 자격이 일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시로부터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경과 후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협 징계와는 별도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근데 이 최 변호사라 그랬죠.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 올리면서 무료 법률 상담, 소송 구조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경감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최 변호사는 사실 변호사 겸 기자입니다. 네. 자신의 지위를 공갈 행위에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최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상당히 강력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기자라는 게 인터넷 매체요? 경제지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제지 기자예요? 예, 변호사 겸 기자로 활동을 해왔는데 네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되기에 이르자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소송 구조 활동을 한다고 이 사건 자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활동이 가능한지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한 채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형이 확정됨을 전제로. 그렇지만 그야말로 개인 자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는 말릴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과 그와 같은 봉사활동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그 죄질에 비춰볼 때 가명사유로 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찌양을 협박했던 다른 래커 유튜버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혐의를 부인했던 일명 구재혁은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9월 6일에 열렸는데 네. 구재혁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는데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되는 등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더 큰 공분을 사가지고 자신한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까요? 국민 참여 재판은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이면 그 네.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네. 피고인의 의사를 반드시 재판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의사 확인서 제출을 명하게 됩니다. 아마 구재혁 측이 의사 확인서에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희망해도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제 결정 사유로 네. 공범인 피고인들 일부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아서 국민 참여 재판을 열어도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거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도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하기 나름인데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이버레카 유튜버들도 있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유튜버들도 있어서 아마 공범 간의 그 의사 불일치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장점이라면 기존의 판례 법리에 비춰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 일반 시민들인 배심원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고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됐을 때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항소심부터는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양날의 검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신청을 해왔는데 글쎄요. 재판부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에 더 공분할 것 같아서 그 의도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범죄 수익 환수도 추진하겠다 이제 밝힌 바 있고요. 범죄 수익 환수가 얼마만큼이나 가능한지 그리고 특히 쯔양이 공갈 피해금 돌려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 2022년에 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로 늘어났습니다. 즉 3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을 두고 있는 범죄는 모두 범죄 피해를 몰수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갈 범죄도 그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관련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그 돈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마 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쯔양 측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피해액을 그대로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한다면 즉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서 피해금을 환수해 줄 수도 있고 쯔양 측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서 굳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뭐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촉법소년. 올해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10,00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요?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9,382명, 이미 1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까지 한 해 검거 인원이 1만 명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거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강도 8명, 강간추행 391명, 방화 34명이고 지금도 절도와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절도가 4,549명, 폭력이 2,244명이었습니다. 네. 촉법소년 하면 일단 형사처벌 받지 않은 나이 이제 뜻하는데 14세였나요? 몇 살이었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그죠? 촉법소년이라고 일컫습니다. 14세 미만.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범죄, 촉법소년 사건 늘어난 이유 뭘까요? 일단 아이들의 신체 정신적 발달이 예전에 비해서 빨라지기도 했고 적극적인 신고로 검거 인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19년 357명이던 촉법소년의 성범죄도 2023년 760명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사실 이 통계도 물리력을 동반한 성범죄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을 따로 추천한다면 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생각나시는 사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 학교 폭력 가 피해자 위치에서 서로 다투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했었고 예전에 충북 청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A군이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훔쳐서 약 10km가량을 운전했다고 하는데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박 변호사님 사건 수임하실 때 촉법소년 사건이 좀 늘어났다 이런 건 좀 느끼세요? 학교 폭력에 많은 분들이 민감해하면서 촉법소년 사건이 더러 늘어난 경향이 있고 특히 예전과 다르게 단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관련 보호 처분을 앞둔 촉법소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재판에서 변호사를 보조인이라고 일컫는데 보조인 선임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 통상은 굳이 변호사 선임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시간 한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딥페이크 사건 이후 다시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의가 이제 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청취자분들은 답답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부분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만약 13세로 하향하면 그 이후에는 또 12세로 하향하자는 논의가 나올 것 같은데 연령을 하향하기 시작하면 형사처벌 일변도로 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 교육과 치료보다는 형사처벌로 단순 문제 처리로 가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단기 소년원 송치나 장기 소년원 송치는 성인으로 치면 구속 실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고 다만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처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인 교정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하고 사실 소년의 경우에는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도 상당히 필요한 대목인데 네.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소녀들 갱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23년 전 오늘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국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한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9월이 끝나면 나를 깨워줘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